오늘은 리그 꼴찌였던 야구팀이 1등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카우터들이 이 선수 어때? 그러더니 그 선수 괜찮아. 괜찮아? 왜 괜찮지? 하고 좀 더 들어보니까 잘생겼어.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구단주가 뭐라 그러냐면 돈이 없는데 어떡해. 그 장면이 진짜 복장이 터집니다. 보고 있으면 답답해가지고 한숨이 그냥 뻑뻑 나와요. 심지어.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럼 빌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인생 공부. 안녕하세요. 체인지 그라운드 윤충희 PD입니다. 오늘도 고영상 작가님을 모시고 영화를 통해 인생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다뤄볼까 해요. 네. 머니볼은 리그 꼴찌였던 야구팀이 1등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머니볼 들어보셨어요? 예, 머니볼은 들어봤죠. 예, 저는 이제 책으로 읽었습니다. 이제 마이클 루이스 제가 팬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루이스 하면은 그 미국에서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고 불과 10년에서 15년 전만 하더라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말콤 글래드웰과 함께 논픽션계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 쓰는 방식이 달라요. 이제 마이클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약간 다큐멘터리식으로 심층 취재를 통해서 거기서 정말로 엄청난 인사이트를 뿜어내는데 어떤 실화죠. 있었던 이야기를 너무나 그 스토리텔링을 너무 잘해가지고 드라마틱하게. 네. 또 마이클 루이스 같은 경우가 여기는 이제 머니볼은 야구 얘기지만 마이클 루이스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융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라이커스 포커, 그 다음에 빅샷 이런 금융과 관련된 아주 명작을 남기신 이제 엄청난 사람이죠. 지금도 뭐 급이 낮진 않지만 한 세대를 호령했던 논피션 작가 중에 한 명이죠. 영화도 많이 된 머니볼도 영화화됐고 빅샷도 영화화됐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머니볼에서는 누구죠? 주인공이? 그 브래드 피트요. 브래드 피트였는데 빅샷에서는 주인공은 아니고 뭐 준 카메오 형식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로 나왔죠. 예. 그 머니볼도 그렇고 빅샷도 그렇고 원작도 좋은데 영화도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원래 기대를 안 하고 봤었거든요. 이제 가물가물한데 보통 책을 읽으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죠. 영화를 기피하게 되는데 평가가 너무 좋더라고요. 봤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도. 예. 이게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영화가 되게 감독 성향이 담담하게 흘러가는 스타일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끝까지 보면 그렇죠. 진짜 배울 점도 많고 이게 막 뭔가 카타르시스가 장난이 아닌 영화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제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머니볼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종의 구단 경영 이론이에요. 이게 기존의 야구가 뭔가 이렇게 경험과 직관을 바탕으로 팀을 운영했다면 머니볼 이론은 그게 아니라 이제 통계적인 근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야구팀을 경영해야 된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그 이론을 통해서 이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라는 야구팀이 머니볼 이론을 받아들이는 그때 단장이 이제 빌리 빈이라는 사람이 단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머니볼 이론을 받아들여서 팀을 운영하는 이야기가 영화의 핵심입니다. 일단 배경이 2002년인데요. 그때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일단 망했어요. 망했어.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망했어요. 심지어. 네, 저 기아 팬이거든요. 네. 올해 망했어. 기아 팬이시군요. 저는 뭐 해태 시절부터 골수 팬인데 올해 거의 망했어. 그런 심정으로 그런 상황으로 무슨 얘기? 이게 왜 망했냐? 그 팀의 에이스가 3인방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 다 자유계약 선수가 돼가지고 핵심 인력이 빠져나갔구만. 비싼 연봉을 받으면서 다른 팀으로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로 치면 동료리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딱 이 상황이 된 거죠. 빌리빈이 이제 그 3인방을 잡고 싶었는데 못 잡았습니다. 왜냐? 구단이 거지였어. 돈이 없어. 이게 뭐 뉴욕 양키즈, 그다음 뭐 보스턴 레드삭스 이런 부자 구단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연봉을 이제 수백만 달러를 이제 들이부으면서
오클랜드에 있던 에이스 선수들을 이제 쏙쏙 빼가는 거예요. 그 돈의 힘은 무시 못합니다. 네, 예. 미치고 팔짝 뛰는 아. 거죠. 이제 단장이 이제 선수들 영입하고 뭐 그런 걸 하는 사람인데 이제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돈이 있어야 뭘 뭐 영입하지. 구단주를 그렇게 찾아가서 이제 말을 해요. 정말 읍소를 해요. 저 우승시키려고 저 고용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제가 우승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구단주가 뭐라 그랬냐면 돈이 없는데 어떡해. 어쩌라고. 돈이 없어 우린. 슬픈 일이죠. 그야말로 언더독이네 언더독.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왜 라커룸이 있잖아요. 선수들 라커룸. 거기에 이제 음료수 자판기가 있는데 다른 팀에 있던 트레이드된 선수가 오더니 자판기를 딱 누르더니 이거 왜 안 나와 그러는 거예요. 다른 선수가 하는 말이 우리는 그거에 1달러 넣어야지 나온다고. 그랬더니 야, 세상에 라커룸에 있는 음료수 자판기에서 돈을 받을 줄은 몰랐다고. 예, 이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구단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피터 브랜드라는 통계 전문가를 만나게 돼요. 통계 전문가. 이분이 좀 외형이 좀 너드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통계적 사고를 하게 되고 머니볼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는 이야기를. 역전 드라마가. 그렇죠. 역전 드라마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럼 빌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네. 그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일단 머니볼 이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죠. 통계적 사고의 힘. 네. 통계적 사고의 힘. 이게 영화에서도 통계적 사고가 아까 앞선 이제 기존 야구 이론과 어떤 차이가 벌어지는지를 좀 극적으로 보여주려고 연출을 해요. 기존 스카우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핵심 에이스 3인방이 나갔으니까 그 선수들의 이제 빈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후보가 되는 이제 수십 명의 선수들을 이제 다 데려와서 이 선수는 어때, 이 선수는 어때. 유망주를 이러면서. 뽑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이 진짜 복장이 터집니다. 보고 있으면 답답해가지고 한숨이 그냥 뻑뻑 나와요. 무슨 말이 오가냐면 스카우터들이 이 선수 어때? 그러더니 그 선수 괜찮아. 그래서 괜찮아? 왜 괜찮지? 하고 좀 더 들어보니까 잘생겼어. 잘생겼대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나오는 얘기가 배우 뽑는 거 아닌데. 네, 턱이 멋있어? 이러는 거예요. 턱으로 야구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요.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선수 얘기가 나와요. 얘 어때? 그러니까 걔는 안 돼. 왜?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못생겼어. 뭐야? 인신공격까지. 그러면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러니까 여자친구가 못생긴 애들은 자신감이 없어. 너무 근거 없는 헛소리 대잔치가 열리잖아요. 최고의 백미가 뭐였냐면 네. 한 선수를 추천하는데 하는 말이 이렇게 딱 스윙을 해서 공을 딱 때렸을 때 그 야구장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너무 경쾌하더라. 근데 연습구는 땅땅 누구나 잘 때리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소리가 경쾌했대요. 정말 웃긴 게 그 말씀을 하신 스카우트 분이 귀에 보청기를 끼고 있었어요. 딱 보면서 이거 감독이 노렸구나 웃으라고. 연출 기가 막히게 했네. 연출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리비는 복장 터지는 거죠. 우리는 양키즈처럼 돈이 많은 구단이 아니다. 근데 걔네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선수들을 기용을 하면 우리 이제 그 에이스였던 선수 이름이 지한비인데 우리 지한비 나가지 않냐? 지한비를 대신할 선수 뽑을 수 있냐? 스카우트들이 못 뽑죠. 그만한 선수가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그만한 선수가 있다고 치면 뽑을 돈이나 있냐? 없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봤자 뭐 별다른 전략이 없잖아요. 그때 이제 피터 브랜드를 만나게 되는 거죠. 한 줄기 빛. 그렇죠. 피터 브랜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의 야구 이론은 내가 볼 때 야구를 제대로 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기존에는 막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뭐 도루도 잘하고 파이브 툴 뭐 이런 거. 그렇죠. 파이브 툴 얘기를 하면서 모든 걸 잘하는 선수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구단이 해야 될 일은 선수를 사는 게 아니라 승리를 사는 거다. 그리고 승리를 하려면 점수를 내야 하고 점수를 내려면 출루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루를 잘하는 선수만 사면 된다. 그럼 승리할 수 있다. 그게 그 당시로는 되게 쇼킹한. 그렇죠. 엄청 쇼킹한 얘기였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 나오는. 그걸 바탕으로 그러면 출루율이라는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선수를 영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영입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물론 초기에는 좀 성적이 안 나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점점 승수를 쌓고 통계 힘이 발휘하면서 그쵸. 최후에는 이제 20연승이라는 대기록까지 세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나중에 갈수록 이게 빛을 발하느냐? 메이저리그는 그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한 팀이 1년에 하는 경기 횟수가 154경기래요. 엄청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경기당 한 타자가 뭐 3타석 정도 나온다고 치면 150 곱하기 3, 450타석 이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통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수의 법칙이죠. 예. 간단한 거예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통계적 근거를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팀을 만든다. 그러면은 물론 단기 레이스에서는 그게 안 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50경기 총도 치르면 통계를 따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다. 예. 그걸 믿고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계적 뭐 사고가 타자들 보더라도 이 타자가 지금 당장 그게 뭐랄까 2할 오픈이랑 3할 3푼이랑 지금 타석에서 누가 안타 칠지 모르지만 그렇죠. 100타석, 200타석 하면 딱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타율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끔 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타율은 엄청 높은데 쟤는 공은 잘 치는데 중요한 순간에는 못 친다고. 그건 또 이런 얘기도 클러치 듣죠. 능력이 있는데 그것도 뭐 따져봐야 통계가 어떤지. 그렇죠. 그런 것도 또 따져. 그렇죠. 그것도 이제 말씀대로 통계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당시엔 그런 게 없다가 이걸 이제 아무도 그렇게 안 했는데 혼자서 통계적 사고를 하니 그렇죠. 이건 뭐 그냥 그냥 뭐를 땅 짚고 헤엄치는 거죠. 왜냐면 그래서 이 농구에 마이클 조던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선수는 통계를 보면은 시즌도 뭐 거의 신급이지만 무슨 플레이오프 가면은 시즌보다 더 잘하고 맞아요. 파이널 가면 사람이 갑자기 진짜 거의 신으로 등극해. 그러니까 강한 경기에서 항상 잘해왔던 거야. 통계를 뽑으면 넘사벽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날고 있는 선수들이 데이터를 들이밀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야구 같은 경우도 아니 시즌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 더 짱이 뭐냐면 한국 시리즈, 그렇죠. 뭐 월드 시리즈 짱이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중요한 순간에 딱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그게 좀 안 되면 조금 또 새가슴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마이클 조던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쪼잔함 때문이라는 얘기가 또 그렇지. 있어요. 예, 마이클 조던이 왜 쪼잔 왕입니다. 당연히. 왜 그런 일화 있잖아요. 어떤 선수가 NBA에 이제 루키가 왔는데 마이클 조던이 자유투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 아무리 너라도 눈 감고는 골이 못 시키겠지? 그렇죠. 그랬더니 마이클 조던이 눈을 감고 자유투를 성공을 그렇죠. 시킨대. 그리고 이제 웰컴 투 NBA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처음 들었을 땐 되게 멋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생각해 보니까 야, 그 정도 베테랑이 고 루키를 앞에 두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그 어떤 감독이 뭐 마이클 조던이 그때 잘했는데 그래 조던은 3점씩 못 쏘잖아. 다음 날 3점씩 더 쏘었다 하잖아.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본인이 더 잘해야 될 때도 뭐 더 잘하는 것도 있고. 네, 하지만 통계를 이 얘기도 통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게 막연하게 야, 이 사람 잘하게니까 마지막도 잘하겠거니 뭐 못하겠다 그 얘기하지만 실제로 인식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는 거거든. 어떤 친구는 보면은 되게 잘한 것 같은데 봤더니 클러치 때 못해. 뭔가 핵심력일 때 못할 수가 있는 거거든. 데이터 까보면 아는 거니까. 그러면 마이클 조던은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 결승전에 간 걸로 통계가 나오는 선수가 되니?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튼 잠깐 농구 얘기를 했는데. 예, 아무튼 통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빌리빈의 성공 비결은 이제 통계적 사고. 통계적 사고. 예, 일조월장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통계적 사고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두 번째는 이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영화의 결말을 우리는 아니까 그걸로 성공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역사니까 아닌데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특히 처음에는 연패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당시 그 야구 주류에 있던 분들이 머니볼 이론을 안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야구에는 컴퓨터가 알 수 없는 인간적인 무언가가 있다. 숫자로는 알 수 없는 우리 야구 선수들만이 느끼는 무언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알파고도 나오고 그러니까. 직관, 통찰. 그렇죠. 그래서 영준이가 신 박사님이 얼마 전에 글을 썼는데 그거를 똥찰이래, 똥찰. 빵 터졌어. 통찰이래나 똥찰이래. 그러니까 직관에 의해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근데 이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런데 솔직히 요즘에는
컴퓨터가 이제 인간보다 통찰이 좋다는 게 시대가 되어버려서 뭐 요즘에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땐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어떤 그런 편견이 좀 있었어요. 아, 그렇죠. 뭐냐면 그 머니볼 이론을 제창한 사람이 비야구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피터 브랜드도 예일대 경제학과 출신. 태어나서 야구를 뭐 야구 선수 경력은 한 번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통계를 가지고 야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기존에 이제 야구 선수 출신이었던 사람들은 어이가 없는 거지. 그렇죠. 이런 야구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고 나오는 거죠. 비도 모르는 놈들이 와가지고. 하지만 빌리빈은 이제 야구 선수 출신이었지만 제가 볼 때 빌리빈도 그 머니볼 이론을 어떤 통계적이거나 이제 경제학적 지식이 있어서 아 이게 정답이다 이러고 받아들인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계 상황이었잖아. 한계상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단이 거지 구단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일철장이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혁신은 어디서 나온다? 한계 상황에서. 한계 상황 나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다른 팀 다른 부자팀들하고 똑같이 직관과 통찰을 믿고 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새로운 이론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랬는데 또 이제 문제가 생기죠. 빌리빈은 단장이잖아요. 단장은 이제 구단을 운영하는 사람이지 전략 전술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건 감독이죠. 감독이 머니볼 이론을 안 믿어요.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감독이 그때 이제 구단이 돈이 없으니까 계약도 1년 계약만 하고 그때부터 불만이었어요. 전 시즌에 이제 에이스 3인방이 있었을 때 그 에이스 3인방 덕분에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우승을 못했다고 1년 계약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 내가 팀을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시켰는데 단연 계약도 아니고 꼴랑 1년 계약? 여기부터 이제 불만이었는데 에이스 선수들 다 나가지. 그리고 이제 에이스 선수들 내보내고 들여온 선수들이 이상한. 네, 어디 이상할 때는 뭐 잘하는 애들이 아니라 정말 싼 맛에 내려온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턱선도 좀 별로인 것 같고. 네.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는 야, 이걸 데리고 내가 올해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감독이 이제 딱 모드를 바꾼 거죠. 내가 욕만 안 먹어야겠다. 왜냐? 올해 오클랜드가 망하면 내년에 다른 팀에 기용돼야 되니까. 그리고 완전 이제 승부에 대한 의욕을 접고 이미 출구 전략을 이미 세워 놓으시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리빈이 해티버그라는 선수를 영입을 해요. 얘를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해티버그가 출루율은 더 높은데 대신에 내보낼 수 있는 페냐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페냐는 뭐 출루율도 해티버그에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고 타율도 괜찮고 거기다가 수비도 잘하고 그러니까 얘야말로 그 만약에 잘만 키우면 차세대 에이스가 될 수 있는 그해 올스타감이었던 그런 선수였던 거예요. 그 감독은 야 내가 페냐 안 내보내고 네 말대로 해티버그 내보내면 나까지 못하는 사람 취급받을 텐데 나까지 머니볼 이론에 미친놈이 되고 싶진 않다. 나는 욕먹기 싫다. 그리고 계속 페냐만 내보냅니다. 빌리빈이 이제 칼을 꺼내듭니다. 페냐를 다른 팀으로 이적시켜버려요. 그리고 해티버그만 남겨두는 거죠. 뭐 어쩔 수 있나요? 해티버그 안 쓰면 안 되게. 안 쓸 수가 없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이제 머니볼 이론을 완성을 하는데 네. 사실 이게 그런 시도를 하면서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예, 페냐가 올스타감 선수라고 그랬잖아요. 올스타 선수를 주변에서 다 얘기했을 거잖아. 그쵸. 얘는 예. 뭐 이렇게 했을 거니까. 심지어 피터 브랜드도 그래요. 페냐 올스타감인데 걔를 내보낸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빌리빈이 오히려 반문하는 거죠. 너가 봤을 때 해티버그 내보내는 게 낫냐? 페냐 내보내는 게 낫냐? 그러니까 이제 피터가 해티버그죠? 그러면 나는 우리의 결정을 믿는다. 내보내라. 근데 걱정이 되는 거죠. 올스타감을 내보내고 올스타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성적 좋은 선수를 내보내고 팀이 계속 뭐 연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죠? 빌리가 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책임을 어떻게 지겠어요? 잘리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되게 그렇잖아요. 빌리비는 거기다가 이제 고졸인데다가 야구밖에 안 해온 사람이고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보면 정말 뒤가 없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심지어 뭐 예. 그냥도 아니고 뭐 이상한 뭐 이론 들어가가지고 말도 안 돼서 해서 안 됐다라는 꼬리표도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다른 데로 재취업도 안 될 거예요. 이 판에서 이상한 거 와가지고 뭐 이단화 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그걸 밀어붙인 거죠. 왜냐? 자기가 봤을 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머니볼 이론이 맞는 거거든요. 맞는 거면 언젠가 통할 거라고 믿고 끝까지 밀어붙인 거죠. 이게 저는 요게 이제 졸구정심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노력을 하다가 코앞에서 성공을 앞두고 포기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믿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자세,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선택 혹은 의사 결정을 내리는 거에 대한 자기 확신이라고 그쵸, 해야 될까요? 자기 확신. 네. 그 확신이 있었을 때 좀 밀어붙일 수 있는 거고, 확신이 없으면 하다가도 주변 얘기 막 들리겠지. 네. 그러면 그 주변 얘기에 흔들려서 일이 손 잡히겠습니까? 내가 하는 거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막상 해야 될 것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 얘기했던 우려를 자기도 모르게 실현시켜 버리는. 그래, 결국 니네 말이 맞았어 라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냥 우려가 아니라 정말 논리적이고 확실하게 이제 그거는 이런 식에서 잘못됐다고 그런 조언이면 그건 또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언제든지 맞아요. 수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많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의 확신이 자기 감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통계적 근거 안에서 논리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확실히 근거가 되는 거지. 주변 얘기했을 때 뇌피셜로 얘기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겠죠. 예. 만약에 이제 빌리빈이 그렇게 머니볼 이론을 밀어붙일 때 누군가 와서 그 머니볼 이론에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아마 이 사람은 수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하나는 노력이고 하나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방향이 잘못돼 있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쓸모없는 노력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뒤로 걸어가면서 왜 이렇게 꼬리를 안 하지 이래버리면 그렇죠.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 방향을 제대로 잡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뇌피셜로 잡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방향을 한번 잡고 나면 방향을 잡으면 그 다음엔 진짜 자기 확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방향이 정해지면 이 방향으로 가면 언젠가 꼬리니 존재한다. 그걸 믿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졸구를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때 졸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훌륭하네요. 예. 고 작가님은 빌리빈의 이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다 동의를 하고 대신 제가 이제 마이클 루이스 팬이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습니다. 많아서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까지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을 쓴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통계 천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오바마가 됐을 때 모든 주를 다 예측해서 맞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걸 했냐면 이 사람이 통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통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유망주 발굴하는 거, 예를 들어 머니볼처럼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머니볼 프로그램, 자기가 만든 통계 프로그램과 이 스카우터와 대결했어요. 그래서 유망주를 뽑는 걸 대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 정확한 이건 아닐 수 있어요. 컨셉은 맞는데 뭐 마이너 리그에 있는 선수 중에 누가 대성할 수 있을 것인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마이너 리그 선수들은 대부분 그 뭐 이적료가 싸기 때문에 그 선수를 딱 데리고 왔는데 대박 터지면 복권 당첨된 거랑 똑같으니까 했는데 누가 이겼냐? 예, 스카우터가 이겼습니다. 놀랍죠?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여러분 이게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스카우터는 뭐가 있다? 예, 직관밖에 없었죠. 통계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스카우터들은요, 이 머니볼 이후에 통계는 기본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는 이제 일종의 약간 은의적으로 그 일반적으로 정의가 아니라 은의적으로 이런 걸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은의적으로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빅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이론이나 통계는 좀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 확률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빅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스몰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 사람 이 친구의 그 습관, 도덕성, 뭐 리더십, 어떤 그 선수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삶에 대한 철학, 노력에 대한 이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건 통계에 다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스카우터들은 살갑게 이 선수들과 이게 부딪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 친구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자신이 이 야구판에서 있었던 강점들을 보는 거죠. 이 친구는 통계도 좋아. 근데 이것까지 있었을 때 얘는 데리고 오는 거죠. 아니면 어떤 친구는 통계는 좋아. 근데 얘는 딱 사이즈가 나와. 얘는 좀 하다가 감독이랑 안 맞으면 나오겠네. 이게 통계로는 감독이랑 안 맞는 거가 안 나오거든요. 얘는 어떤 사람 감독 맞을 수 있지만 이 친구는 되게 까탈스러워서 맞지 않으면 싸울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어떤 친구는 이런 기본적으로 대인관계가 아주 좋아. 화이팅은 넘쳐. 그럼 이 친구는 통계 이상이 나오겠구나. 이쪽 통계 이하가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대결했는데 네이트 실버가 졌습니다. 그러면서 네이트 실버가 신호와 소음이라는 엄청난 책에 그렇게 자기 교훈적으로 반성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이 빅데이터와 스몰 데이터를 같이 보는 게 좋다. 통계와 아주 적절한 직관 이 조합이 됐을 때 매우 훌륭한 의사결정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머니를 보면서 거기까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정말로 이 머니볼의 교훈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 당시 이제 오클랜드가 머니볼 이론을 받아들이고 네. 시즌에서 이제 연승을 했어요. 네, 예. 그랬는데 이제 그 플레이오프에 가서는 계속 이제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머니볼 이론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시즌처럼 그 숫자가 많아지면 대수의 법칙을 따라가는데 중요한 순간에 뭔가 이렇게 집중되거나 아니면 운의 요소가 강해질 때는 뭔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한계가 드러난다. 뭔가 팍 치고 나가는. 네, 팍 치고 나가는 그게 안 보인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계속해서 못 갔으니까 그런 그쵸.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팍 치고 나가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스타, 에이스 뭐 이런 게 되는 그래서 거니까. 머니볼 같은 경우는 영화도 좋고 책도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신호와 소음도 같이 보시면 이 머니볼과 신호와 소음을 딱 같이 보시면 그냥 여러분의 지식이 뿜뿜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보통은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나중에 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책이 더 깊이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맞아요. 예. 영화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이 작품은 머니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책을 먼저 보시고 영화를 나중에 네, 보라고 했어요. 실제로 제가 책을 먼저 보고 영화를 봤는데 전혀 상관없이 재밌었어요. 네. 실제로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 아주 구현을 잘했습니다. 이게 머니볼은 아무래도 논픽션이고,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틱한 감성을 자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책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얘가 논피션이지만 거의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논피션인 거죠. 예. 그 내용은 거의 픽션처럼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식으로 아주 구성을 정말 재밌게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에 최대한 벗어나진 않아요. 그를 대신 그 구성을 내러티브가 정말 멋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싫어하죠. 예. 그 그 소설같이 보는 거의 감성을 영화는 진짜 몇백 배, 그렇죠. 몇천 배 이렇게 막 맞습니다. 뻥 예. 터트려 주더라고요.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그 딸이 불러주는 노래랑 브래드 피트의 그 눈망울을 보는데 전 그걸 보면서 진짜 이 감독은 실화잖아요. 그렇죠. 이 그냥 다큐멘터리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 한번 꼭 이 영화는 책을 보고 나서라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마무리로 제가 요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아까 계속 일치월장을 언급하셨는데 일치월장이 일을 잘하는 8가지 방법이잖아요. 일을 잘하는 거랑 야구를 잘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야구도 알고 보면 일이에요. 그렇죠. 빌리빈한테는 야구가 일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떤 성공을 한다는 게 뭐 경우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다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는 다를 거라고 봐요. 하지만 본질은 그 본질은 어느 정도 같은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머니볼이 보여준 거는 그런 통계적 사고, 논리적 사고 이런 거는 그 본질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화를 보시고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빌리빈이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였다는 건 그 머니볼 이론을 공부한 거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해서 이 이론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면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머니볼의 성공 이론을 딱 두 마디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졸고 하라. 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럼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를 통해 인생을 다시 할게요.